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우리 그랜드 볼룸의 대리석 바닥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각각의 면이 시간에 얼어붙은 눈물처럼 빛을 받아 반짝였다. 최고급 한복과 양복을 차려입은 200명의 하객들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친구, 가족, 동료. 모두가 그들이 결혼의 축복이라고 믿었던 15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고 민준 씨가 내 눈을 귀한 보석처럼 반짝이게 한다고 말했던 에메랄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의 칭찬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믿었던 내가 얼마나 순진했던가. 오케스트라가 배경에서 부드럽게 연주하는 동안 민준 씨는 샴페인 잔을 들었고 그의 능숙한 미소는 따뜻한 조명 아래서 빛났다. 38세의 그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잘생겼고 방에 들어서면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남자였다. 그의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었고 그의 턱시도는 흠잡을 데 없었으며 그의 자신감은 불의 열기처럼 뿜어져 나왔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지며 대화를 잠재웠다. 오늘 밤 저희의 결혼 1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중은 우리를 향해 잔을 들고 기대에 찬 얼굴로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아이들인 13살 서연이와 11살 지훈이는 근처에 서서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얼굴을 빛내고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그 순간 나도 몰랐다. 그러나 그때 민준 씨는 내 세상을 수백만 개의 돌이킬 수 없는 조각으로 산산조각 내는 일을 저질렀다. 그는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그녀가 서 있는 구석으로 향할 때 울려 퍼졌다. 내 20년 지기 가장 친한 친구, 지현. 완벽한 미소와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보다 비싼 디자이너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지연. 지연은 입덧으로 고생할 때 내 손을 잡아주었고 서연이의 데모였으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나와 함께 울어주었다. 지연은 남편과 얼마나 오랫동안 잠자리를 같이 했는지 모른다. 민준 씨는 그녀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내 약혼 반지를 시리얼 상자에서 나온 장신구처럼 보이게 만드는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아 하객들의 놀란 얼굴에 무지개를 던졌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가 이제는 조용한 볼륨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네가 내 인생의 사랑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 군중을 통해 퍼져나간 놀라움의 숨소리는 물리적인 타격과도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고 손은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테이블을 짚어 몸을 지탱했다. 아빠, 안 돼! 라는 서연이의 외침이 칼처럼 공기를 꿰뚫었고 이어서 지훈이의 혼란스러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지연은 미소 지었다. 네,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치명적인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네, 민준 씨, 그럴게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200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껴안는 동안 아이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바로 그때 나는 그들을 보았다. 볼룸의 정문이 조용히 열리고 3명의 인물이 정의의 전조처럼 문간에 서 있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 그들의 얼굴은 엄숙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민준 씨의 아버지, 김 회장님이 서 계셨다. 72세의 김 회장님은 여전히 위풍당당한 인물이었다. 은발에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고 무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은 방을 훑어보며 이보다 덜한 도발에도 경쟁자들을 파괴했던 사람의 계산적인 시선으로 장면을 파악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지연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방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개들이 돌아가고 속삭임이 커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 문간으로 향했고 그의 눈이 아버지에게 닿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마치 무너진 댐에서 물이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지연의 손가락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영원히 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수정 같은 폭발을 일으켰다. 민준 씨의 입이 벌어지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가면이 마침내 벗겨져 그 아래의 겁에 질린 소년을 드러냈다. 아버지. 그는 속삭였지만 그 말은 거의 입술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 회장님은 앞으로 나섰고 그의 발걸음은 신중하고 의도적이었다. 경찰관들이 그의 양옆에 서서 손을 벨트에 자연스럽게 얹고 있었다. 군중은 마치 홍해처럼 갈라졌고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눈처럼 하얗게 질리고 지연의 손이 순수한 공포의 제스처로 목으로 날아가고 아이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를 혼란과 두려움으로 바라볼 때 나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덫은 몇 달 전에 놓였다. 오늘 밤
마침내 그 덫이 닫힐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순간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되돌아가야 한다. 내 완벽한 삶이 거짓과 배신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종말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 비디오를 어느 나라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저희의 글로벌 가족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3개월 전 나는 우연히 영수증을 발견했다. 아니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 쪽인지 확신할 수 없다.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따뜻함을 약속했지만 쓰라린 추위만을 안겨준 그런 쌀쌀한 봄날 중 하나였다. 나는 서연이가 자전거에서 넘어진 후 보험 서류를 찾기 위해 민준 씨의 서재를 급히 뒤지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소아과 의사는 안전을 위해 그녀를 보고 싶어 했다. 민준 씨는 이미 출근했다. 그는 최근 들어 점점 더 일찍 출근했고 그의 로펌의 새로운 고객들로부터의 압박을 주장했다. 나는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15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나는 그의 경력 요구의 밀물과 썰물에 익숙해졌다. 영수증은 법률 서류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는데 만약 그 식당의 독특한 로고, 정식당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간과되었을 수도 있는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정식당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민준 씨와 내가 결혼 생활 내내 단 2번만 방문했던 곳이었다. 2번 모두 중요한 기념일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읽으면서 내 손이 떨렸다. 2인용 저녁 식사, 샴페인, 디저트. 날짜는 지난 목요일 밤이었는데 민준 씨가 중요한 사건으로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자정 이후에나 집에 올 것이라고 전화했던 바로 그 목요일이었다. 그가 일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목요일 밤에 저녁 식사로 50만 원이라니. 나는 그의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고 영수증은 내 주먹 안에서 구겨졌다. 내 마음은 가능성들을 헤쳐나갔고 각각은 이전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어쩌면 사업상 저녁 식사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고객을 접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완벽하게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 아내들이 최악의 두려움을 저장하는 그곳에서 나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지연에게서 온 문자였다. 나중에 커피 한 잔에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지현, 내 가장 친한 친구, 내 자신감, 내 성인 생활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었던 여자.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끔찍한 남자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결혼, 직장 생활, 그리고 어머니가 되어서도 우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내가 가져본 적 없는 자매였고 내 문장을 끝내고 내 비밀을 아는 친구였다. 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오늘은 안 돼. 서연이 병원 예약 있어. 다음에 보자. 물론이지. 내 대녀에게 네 기모가 뽀뽀 전해줘.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한때 위안을 주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작은 단검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내 영혼 어딘가에서 끔찍한 의심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나는 멍한 상태로 소아과 병원으로 운전했고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다가오는 학교 연극에 대해 제잘거리는 동안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안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녀의 무릎 상처는 경미했다. 나비 반창고 3개와 화려한 반창고 하나였지만 나는 의사의 지시를 거의 듣지 못했다. 내 마음은 여전히 민준 씨의 사무실에 있었고 여전히 그 영수증을 들고 있었고 여전히 내 발밑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준 씨와 마주했다. 그는 요즘 자주 그렇듯이 서재에서 사건 파일을 작업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그는 재빨리 컴퓨터 화면에 무언가를 최소화했다. 민준 씨, 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고 잠시 동안 나는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죄책감? 두려움? 너무 빨리 사라져서 내가 상상했을 수도 있다. 무슨 일이야, 여보? 그는 우리가 데이트하던 시절부터 나를 불렀던 애칭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배우가 대사를 읊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책상 위에 영수증을 놓았다. 이게 당신 서류 가방에 있었어요. 그는 아래를 흘끗 보았고 나는 그의 턱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업상 저녁 식사야. 아영아. 유 회장님네. 알다시피 내가 작업해온 상속 계획 사건이야. 유 회장님 부부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강원도에 계신 그 노부부요. 응.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민준 씨, 유 회장님 부인은 6개월 동안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를 앓고 계시고요. 그 사건은 그냥 남편의 유언에 관한 거예요. 우리 사이의 침묵은 시면처럼 길어졌다. 민준 씨의 손이 키보드로 옮겨갔고 손가락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채 초조하게 키위를 춤췄다. 유 회장님과 그의 변호사를 만났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전략을 논의해야 했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게임을 했다. 진실이 너무 끔찍해서 인정할 수 없을 때 부부들이 하는 방식이었다.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아, 아영아. 그냥 일 스트레스야. 그는 컴퓨터로 돌아섰고 나를 무시했다. 좀 자야겠어. 피곤해 보여. 나는 내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된 기분으로 그의 사무실을 떠났다. 한때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던 복도는 이제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줄지어 있었다. 결혼식 날 민준 씨와 나, 웃는 아이들, 명절 모임, 해변으로의 휴가.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결코 실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삶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서연이의 방에서 그녀가 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13살의 그녀는 나를 점점 더 닮아가기 시작했다. 똑같은 검은 머리, 똑같은 고집센 턱. 그러나 그녀는 민준 씨의 눈, 대학에서 처음 나를 사로잡았던 그 깊은 갈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도 그의 속임수 능력을 물려받을까? 다음은 지훈이의 방이었다. 11살의 그는 여전히 지연이 첫 생일 선물로 준 가장 좋아하는 코끼리 인형을 안고 잤다. 그는 여러 면에서 민준 씨의 축소판이었다. 그의 자신감, 그의 매력, 친구를 쉽게 사귀는 능력. 나는 그가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으로 자랄지 궁금했다. 그날 밤 나는 민준 씨가 내 옆에서 평화롭게 자거나 자는 척하는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 내가 1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내 아이들의 아버지, 내 온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최악의 부분은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이 커져가는 것이었다. 내 동생 서연이는 항상 우리 사이에서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최고를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녀는 너무 여러 번 실망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실망한 사람의 명료한 실용주의로 세상을 본다. 41세의 그녀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무한히 더 현명했다. 그래서 영수증을 발견한 다음 날 아침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가 그를 따라가 볼게. 그녀는 마치 우리가 남편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료품 쇼핑에 대해 논의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서연아, 그러면 안 돼. 아영아, 내 말 들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너는 알아야 해. 모르는 것은 너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고 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준비되어 있어야 해. 그녀가 옳았다. 물론 모르는 것은 이미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고 거의 먹을 수 없었고 지연에게서 문자가 올 때마다 깜짝 놀랐다. 20년 동안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 여자는 이제 위협처럼 느껴졌다. 끔찍하게 커져가는 직감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서연이는 이런 종류의 일에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전 남편은 그의 비서와 바람을 피웠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의 웃기는 클리셰였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그 탐정은 그녀에게 유리한 이혼 합의를 보장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다. 그녀는 의심하는 법을 배웠고 처음에는 놓쳤던 징후들을 찾는 법을 배웠다.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나는 커피잔을 구명줄처럼 움켜쥐고 물었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앉아 있었고 민준 씨가 마지막 리모델링 때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게 정말 사업상 저녁 식사였다면? 서연이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민준 씨에게 그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거야. 하지만 아영아, 그녀는 잠시 멈추고 내 얼굴을 살폈다. 네가 틀렸다고 정말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다. 깊은 곳에서 아내들이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저장하는 그곳에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늦은 밤 갑자기 늘어난 출장. 민준 씨가 국가 기밀처럼 휴대폰을 지키기 시작한 방식.
우리 사이에 커져버린 거리, 너무 점진적이어서 심연이 될 때까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지연. 지연도 최근에 달라졌다. 더 비밀스럽고 더 회피적이었다. 내가 그녀의 연애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3년 동안 이혼 상태였다. 그녀는 모호해지고 화제를 바꿨다. 그녀는 항상 합리적인 변명을 대며 지난 3번의 커피 데이트를 취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이었다. 조심할게. 서연이가 약속했다. 내가 틀렸다면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목요일,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평소에 일과를 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식료품 쇼핑을 하고 드라이클리닝을 찾았다. 교회의 아내이자 어머니의 모든 평범한 일들이 여동생이 무엇을 발견하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수행되었다. 서연이는 삼시에 나에게 전화했다. 아영아, 그녀가 말했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내 최악의 두려움이 곧 확인될 것이라는 것을 즉시 알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식료품점의 냉동식품 코너에 있었고 아이스크림과 피자의 일상적인 현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내 인생이 무너졌다. 말해줘. 나는 속삭였다. 그는 조선 팰리스 호텔에 있어. 412호실이야. 그는 거기에 이 시간 동안 있었어. 그녀는 잠시 멈췄고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주저함을 들을 수 있었다. 아영아, 그는 혼자가 아니야. 누구?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지현이야. 그 말은 나를 강타했다. 나는 냉동고 케이스에 기댔고 내 재킷을 통해 스며드는 추위에 20년의 우정이 먼지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지현, 내 결혼식 들러리, 서연이의 대목, 내가 진통을 겪는 동안 내 손을 잡아준 여자,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때 나에게 수프를 가져다 준 여자, 민준 씨의 코골이와 그가 설거지를 싱크대에 남겨두는 습관에 대해 내가 불평하는 것을 들어준 여자, 지현, 내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던 여자, 얼마나 됐어? 나는 간신히 물었다. 아직 몰라. 하지만 아영아, 그들은 함께 편안해 보였어.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나는 전화를 끊고 식료나는 운전에서 집에 온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식료품을 정리하거나 저녁을 준비하거나 서연이의 숙제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저녁을 보냈고 내가 배운 것의 의미에 대해 머리가 빙빙 도는 동안 평범한 행동을 했다. 민준 씨는 늦지 않은 평소 시간인 7시 30분에 집에 왔다. 그는 내 뺨에 키스했고 몇 달 동안 그가 나에게 해준 것과 같은 의례적인 키스였고 내 하루에 대해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고객 회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서연이의 다가오는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와 지훈이의 축구 경기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표면 아래에서 골마 터지는 간통과 배신은 예외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우리 침실 문간에 서서 민준 씨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따랐던 것과 같은 일상으로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전에 간과했던 것들을 알아차렸다. 그가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을 엎어두는 방식, 그가 쓰기 시작한 새로운 향수, 2년 동안 방치했던 헬스장 회원권을 갑자기 갱신한 것.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눈이 멀었을까? 얼마나 많은 징후를 놓치거나 합리화했을까? 아영아, 민준 씨의 목소리가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런가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요. 그냥 내일 일정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 올라가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웠다. 몇 분 안에 그의 호흡은 잠이나 잠자는 척하는 리듬으로 깊어졌다. 나는 더 이상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다. 나는 새벽까지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왜냐하면 내 신뢰의 잔해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바람피운 남편과 마주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무시당하는 한심한 아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소리 지르고 울고 요구해서 그를 지연의 품으로 더 밀어넣는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전략적일 것이다. 나는 똑똑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 둘 다 내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다. 나는 민준 씨의 휴대폰을 뒤졌다. 그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것처럼 샤워하면서 음이탈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때 나를 매료시켰던 그 소리는 이제 칠판에 손톱을 긁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의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서 충전 중이었고 한 번은 그가 그것을 엎어두는 것을 잊었다. 내가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내 손이 떨렸다. 잠금 화면에는 그의 로펌에서 온 문자.
그의 형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이 있는 남자들에게서 온 3개의 메시지 등 여러 알림이 표시되었다. 비밀번호, 나는 그의 생일, 내 생일, 그리고 아이들의 생일을 시도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민준 씨가 흐르는 물소리 너머로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때 충동적으로 나는 지현의 생일을 시도했다. 휴대폰이 잠금 해제되었다. 배신은 2번째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그는 비밀번호를 지연의 생일로 바꿨다. 내 생일도, 우리 기념일도, 우리 아이들의 생일도 아니고 그녀의 생일로. 나는 그들의 문자 메시지를 스크롤했고 각각이 내 마음의 단검이었다. 지현, 오늘 밤에 만나는 거 기대돼. 다시 412호실에서. 민준, 항상 아영이에게 고객 저녁 식사가 있다고 말했어. 지연. 그리고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지 그렇지? 민준. 아니, 그녀는 너무 순진해. 가끔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지연. 좋아. 어제 커피 약속에 대해 거짓말해서 미안했지만 너와 침대에서 보낸 이 시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민준. 기념일 파티까지 2달만 더 참으면 돼. 그 후에는 우리는 척할 필요가 없어. 지현. 그리고 네가 나를 선택했을 때 그녀의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 기념일 파티. 우리 기념일 파티. 내가 몇 달 동안 계획해온 축하 행사. 결혼 1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그들의 커밍아웃 파티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우리 친구, 가족, 아이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메시지 페이지. 4개월간의 거짓말, 비밀회의,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에 대해 웃는 그들. 4개월간의 내 공개적인 굴욕 계획. 샤워가 꺼졌고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놓았다. 스크린샷은 내 기기에 숨겨진 폴더에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민준 씨가 허리에 수건을 두른 채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꾸준한 손으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그가 나를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다. 잠이 안 와서요. 나는 거울 속에서 그의 눈을 마주쳤다. 미래에 대한 이상한 꿈을 계속 꿔요. 나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 기념일 파티 말이에요. 기억에 남을 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죄책감, 아니면 그의 계획된 배신에 대한 흥분. 분명히 그럴 거야. 그가 출근한 후 나는 서연이에게 전화했다. 변호사가 필요해. 나는 서두 없이 말했다.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돈은 문제가 안 돼. 아영아, 그들이 기념일 파티에서 나를 망신시킬 계획이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안에서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가 불타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무슨 생각이야? 민준 씨가 게임을 하고 싶다면 나도 게임을 할 거야. 하지만 내가 이길 거야. 서연이가 추천한 변호사는 마가렛이라는 여성이었는데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로펌 중 한 곳의 파트너였다. 그녀의 명성은 전설적이었다. 그녀는 국회의원, 연예인, 그리고 포춘 500대 기업 CEO들의 이혼을 처리했다. 그녀의 상담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식료품비로 쓰는 것보다 많았다.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마가렛의 사무실은 번화가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 40층에 위치해 있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은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했고 값비싼 예술품과 졸업장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40대 중반이었고 흠잡을 데 없이 옷을 차려입었으며 그녀의 검은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김 여사님, 그녀는 자신의 거대한 책상을 마주하고 있는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동생분께서 제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셨어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영수증, 전화 메시지, 기념일 파티 계획. 나는 그녀에게 스크린샷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증거를 스크롤하면서 눈썹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건 꽤나 결정적이네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남편분께서 의사소통에 상당히 부주의하셨네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제 선택지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 양육권 명령을 구하고 공동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간통 사건의 표준 절차입니다. 그녀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나를 살폈다. 하지만 당신은 표준 절차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아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기를 원해요. 나는 정의를 원해요. 마가렛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의적이어야 할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남편분의 가족 재정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그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그의 가족 재정이요? 남편분의 아버지가 김 회장님이시죠? 맞습니까? 수십억 원대 부동산 개발업자요? 네. 하지만 그들은 말을 안 해요. 10년 넘게 소원하게 지냈어요. 소원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신탁의 조건을 알고 계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는 아버지의 돈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김 회장님은 단 하나의 아파트 건물로 시작하여 수십억 원 가치의 부동산 왕조로 성장시키며 무에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그는 멀고 요구가 많은 아버지였고 민준 씨는 일찍부터 그의 기대에 반항하여 경영대학원 대신 법학대학원을, 상속 대신 독립을 선택했다. 민준 씨가 나와 결혼했을 때 그 균열은 영구적이 되었다. 김 회장님은 아들이 그들의 사회계층 내에서 결혼하기를 원했다. 구식돈, 확립된 가족, 사업 제국을 강화하는 종류의 인맥, 중산층 교사에 따른 그 조건에 맞지 않았다.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마가렛이 말했다. 곧이어 그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우리 결혼을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어요.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그가 아들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말해줄 내용에 매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녀의 표정은 열정적이었다. 김 여사님,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당신의 결혼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아이들의 미래, 당신의 재정적 안정, 그리고 당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때때로 최고의 복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당신의 남편과 그의 내연녀는 당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그들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는 위험하고 모험적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동안 무지를 가장하며 몇 주간의 계속되는 배신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과 마주하고 그들이 나를 비참한 전처로 묘사하는 동안 지저분한 이혼 싸움을 벌이는 대안은 매력이 없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물었다. 모든 것, 전화 기록, 재무제표, 소셜미디어 계정, 증인 증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 회장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가지고 마가렛의 사무실을 떠났다. 영수증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고 남편이 배신을 음모하는 동안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다. 나는 계획을 가진 여자였다. 김 회장님의 저택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교외 지역의 2만 평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 자체는 성공의 기념비였다. 조지아 양식 건축의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조경사팀이 관리해야 하는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결혼 15년 동안 그곳에 정확히 3번 가봤다. 한 번은 민준 씨와 내가 약혼을 발표했을 때, 한 번은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한 번은 김 회장님의 70세 생신 파티 때였다. 각 방문은 긴장되고 불편했다. 김 회장님은 내가 그의 손주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를 참아주었지만 아들의 아내 선택에 대한 실망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 나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통이며 그의 세상에서 중요한 사회계층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더욱 신경이 쓰였다. 나는 철문박차 안에서 용기를 내며 마가렛과 통화했다. 기억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하세요. 그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럼 비안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영 씨, 저는 김 회장님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요구가 많고 무자비하고 용서가 없지만 그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모든 것보다 충성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준 씨가 하고 있는 일은 그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통화를 끝내고 게이트의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집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탁탁거렸다. 김 여사님, 김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잠시만요. 게이트가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열렸고 나는 저택을 향해 구불구불한 진입로를 운전해 올라갔다. 차의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 회장님 자신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의 기준으로는 평상복 차림이었는데 차콜색 슬랙스와 깔끔한 흰색 셔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72세의 그는 여전히 위풍당당한 인물이었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은발과 가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회색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영아. 그는 내가 들어오도록 뒤로 물러섰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현관을 지나 그의 서재로 안내했는데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방이었다.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었다. 풍부한 마호가니 패널,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책장, 값비싼 예술품, 그리고 저택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정원을 내려다보는 창문. 거대한 책상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표면은 깔끔한 서류 더미와 금융 문서로 덮여 있었다. 앉으세요. 그는 책상을 마주하고 있는 가죽 의자 중 하나를 가리켰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의자 가장자리에 앉았고 내 지갑은 방패처럼 무릎에 꼭 쥐어져 있었다. 김 회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 그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살폈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아영아. 괜찮니?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나는 당황했다. 누군가 내가 괜찮은지 물어본 것이 언제였을까? 내 남편이 내가 피곤해 보인다고 알아차린 것이 언제였을까?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괜찮아요. 서연이는 중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고 지훈이는 방금 축구 대표팀에 뽑혔어요. 좋아, 좋아.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이게 사교적인 방문은 아니겠지. 너는 민준이 없이 온 적이 없잖니. 여기였다. 진실의 순간.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회장님, 아드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으실 이야기일 거예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의자 팔걸이 위에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듣고 있겠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영수증, 전화 메시지, 기념일 파티 계획. 나는 그에게 스크린샷을 보여주었고 그가 아들의 배신을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읽으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방 안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김 회장님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고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을 내다보았다. 오랫동안 유일한 소리는 벽난로 선반 위에 고풍스러운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얼마나 알고 있었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일주일이요. 그리고 그와 마주하지 않았다고? 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왜 그랬지? 나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왜냐하면 제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한 이혼은 변호사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정직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저는 그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승인일지도 모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니? 아영아? 아무것도요. 나는 우리 둘 다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저는 회장님께서 아드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회장님의 손주들의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할 계획인지 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어떤 결정을 내리든 회장님께서 제 이유를 아실 수 있도록요. 그 정보로 회장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 회장님은 책상으로 돌아와 무겁게 앉았다. 내가 그를 안 이후 처음으로 그는 그의 72년 인생을 모두 살아온 것처럼 보였다. 민준이는 항상 실망스러웠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는 반항적이었고 10대 때는 반항적이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무책임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잔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잔인해요.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서연이와 지훈이에게 하는 짓을 보세요. 그들은 그를 사랑해요.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우리 가족을 파괴할 계획이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기념일 파티는 다음 달 토요일로부터 3주 후입니다. 김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손가락은 책상을 두드렸다. 아영아, 가족 신탁의 조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니? 아니요. 민준 씨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민준이는 주요 수혜자이고 그가 사망하면 모든 것이 너희 아이들에게 상속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도덕적 조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특정 행동이 나타나면 내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 나는 희망의 설렘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요? 간통, 가족 책임의 포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 그의 미소는 겨울처럼 차가웠다. 아내의 기념일 파티에서 내연녀에게 공개적으로 청혼하는 것은 분명히 해당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한다면 그는 가족 재산에서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신탁은 너와 아이들에게만 이익이 되도록 재구성될 수 있다. 그 의미는 나에게 천둥처럼 다가왔다. 민준 씨는 항상 그의 로펌 월급 이상으로 살았고 그의 생활 방식을 충당하기 위해 결국 상속받을 재산에 의존했다. 가족 돈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는 재정적으로 파산할 것이다.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압도되어 의자의 등을 기댔다. 1시간 전, 나는 제한된 선택권을 가진 배신당한 아내였다. 이제 나는 잠재적으로 수십억 원 신탁의 주요 수혜자였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나는 물었다. 김 회장님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왜냐하면 내 아들과의 15년 결혼 생활 동안 너는 좋은 아내였고 훌륭한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는 오늘 내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목소리는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굴욕을 주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키웠다. 이제 그가 배울 때가 되었다.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으로 너는 집에 가서 이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 기념일 파티를 계획해라. 미소를 짓고 사랑하는 아내 역할을 해라. 그리고 민준이와 내 친구가 너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본색을 드러낼 때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몇 주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끼며 일어서서 떠났다. 내가 문에 이르렀을 때 김 회장님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영아, 아이들, 서연이와 지훈이. 그들은 언제든지 여기에 와도 된다. 너와 민준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내 손주들이다. 그들은 항상 이 가족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나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저택에서 차를 몰고 떠나면서 나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희망. 덫은 놓였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다음 3주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매일 아침 나는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남자 옆에서 잠에서 깼다. 매일 저녁 나는 저녁 식탁에서 그와 마주 앉아 그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소를 짓는 것을 지켜보았고 비밀리에 그들의 가족을 파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매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민준 씨의 배신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그 슬픔을 처리했고 마가렛과 내 동생 서연이와 함께 분노를 해결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 우정으로 밝았고 파티 준비에 대해 묻거나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각 대화는 고문이었다. 그녀가 내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가 내 공개적인 굴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녀가 웃고 농담하는 것을 듣는 것. 파티 정말 기대돼. 그녀는 특히 고통스러운 전화통화 중에 활기차게 말했다. 정말 마법 같은 밤이 될 거야.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억에 남을 만한 밤이 될 거라고 확신해. 나는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피곤해 보이네. 자기야.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가짜 걱정은 나를 소리 지르고 싶게 만들었다. 대신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냥 파티 계획 스트레스야. 너도 알잖아. 걱정하지 마. 완벽할 거야. 민준 씨는 너를 둔 게 정말 행운이야.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부엌에 앉아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분노 때문이었다. 어떻게 감히 나를 등 뒤에서 찌르면서 나를 걱정하는 척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그녀가 그를 훔쳐가면서 내 남편이 운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정신을 차렸다. 눈물을 닦고 그들의 몰락이 될 파티를 계속 계획했다. 하객 명단은 200명으로 늘어났다. 민준 씨의 로펌 동료들, 우리 이웃들, 대학 친구들, 내 가족, 지연의 가족, 김 회장님의 사업 동료 몇 명도 참석하기로 동의했지만 민준 씨는 아버지가 거기에 계실 줄 몰랐다. 나는 그에게 김 회장님이 사업차 해외 출장 중이라고 말했다. 케이터링이 준비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우아한 오코스 음식. 오케스트라가 예약되었고, 꽃이 주문되었고, 장식이 계획되었다. 민준 씨와 지연이 그들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했다. 나는 미친 듯한 에너지로 준비에 몰두했다. 부분적으로는 내 분노 외에 집중할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흥분으로 도왔다. 서연이는 아름다운 서예로 좌석 카드를 디자인했고, 엄마와 아빠가 15년의 사랑을 축하하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인지에 대해 제잘거렸다. 지훈이는 외교관이 정장을 고르는 진지함으로 양복을 골랐다. 부모님의 특별한 날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나는 그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들은 충격을 받겠지만 적어도 몇 주 동안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진한 흥분을 지켜보는 것은 깨진 유리를 삼키는 것 같았다. 엄마, 서연이가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초대장을 쓰고 있을 때 말했다. 나도 언젠가 엄마 아빠 같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글쓰기를 멈추고 눈물을 참았다. 더 좋은 결혼을 하길 바래. 아가, 너를 완전히 사랑하고 절대 상처 주지 않을 사람을 찾길 바래.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완전히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어. 서연이는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았고 아마도 내 목소리의 슬픔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있지만 그들은 또한 예리하다. 나는 두 아이 모두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집의 긴장을 감지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한편 민준 씨는 기대로 거의 빛나고 있었다. 그는 파티를 위해 휴가를 내기 전에 마지막 사건 준비를 처리한다고 주장하며 훨씬 더 자주 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그가 실제로는 지연과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그의 웅장한 낭만적인 제스처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나에게 유난히 세심했는데 그것이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내 침대 옆 탁자에 꽃이 나타났고 저녁 식사와 함께 값비싼 와인, 부드러운 키스, 잘 자라는 인사가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떠나기 몇 주 전에 더 나은 남편이 됨으로써 그의 죄책감을 달래고 있다는 것을 역겨운 명확함으로 깨달았다. 요즘 정말 다정하시네요. 어느 날 저녁 내가 파티 준비를 하는 동안 그가 내 어깨를 주무르자 내가 말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가 생각나요. 당신은 다정함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가 내 목에 부드러운 손길로 대답했다.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려주고 싶었어. 그 거짓말은 그의 혀에서 너무나 부드럽게 흘러나와서 나는 그가 진심이라고 거의 믿을 뻔했다. 거의. 파티는 아름다울 거야. 그가 계속했다. 당신이 계획을 정말 잘했어.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밤이 되도록요. 그럴 거야. 그가 말했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들었다. 믿어봐, 아영아. 모든 것을 바꿀 밤이 될 거야. 그가 얼마나 옳은지 알았더라면. 파티 3일 전 서연이가 마지막 준비를 돕기 위해 왔다. 우리는 부엌에서 파티 기념품을 포장하고 있을 때 그녀가 마침내 내가 두려워하던 질문을 했다. 이 계획에 대해 확신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마음을 바꿀 시간이 있어. 우리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법원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나는 작은 초콜릿 상자 주위에 리본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묶었다. 그들은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싶어해.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싶어해. 왜 그들이 결과 없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둬야 하지? 네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이야. 아마도. 하지만 나는 다른 뺨을 내미는 착한 여자가 되는 것에 질렸어. 나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어. 서연아. 이제 그들은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다. 서연이와 지훈이는 어떻게? 이건 그들에게 충격을 줄 거야. 민준 씨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그들에게 충격을 줄 거야. 적어도 이런 식으로.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만약 무언가 잘못되면? 만약 김 회장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만약 경찰이 오지 않으면? 만약 그럼 내가 처리할게. 나는 기념품 포장을 마치고 다른 상자를 집었다. 하지만 서연아, 나는 15년 동안 민준 씨의 완벽한 아내였어. 지지하고 신뢰하고
결코 의심하지 않고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았지. 그리고 그게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는 내가 내 자신의 기념일 파티에서 다른 여자에게 청혼하는 동안 그냥 서서 미소 지을 만큼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너는 한심하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민준 씨가 그것을 배울 때가 되었어. 파티 전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남편 옆 침대에 누워 그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곧 바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내일 밤까지 우리 결혼은 끝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삶은 뒤집힐 것이다. 우리가 15년 동안 쌓아온 편안한 일상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출 때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눈으로 우리 집을 둘러보았다. 복도에 늘어선 가족 사진. 서연이와 지훈이는 그것들을 간직하고 싶어 할까?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함께 선택한 가구. 나는 그것을 내 새 집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너무 많은 추억을 담고 있을까? 서연이의 방에서 나는 딸이 자는 것을 지켜보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와 그녀의 오빠를 보호하겠다고 조용히 약속했다. 그들은 이것을 이겨낼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럴 것이다. 내 침실로 돌아와 나는 민준 씨와 내가 결혼 첫 해에 함께 심었던 정원을 내다보는 창가에 섰다. 장미가 피고 있었고 그들의 꽃이 푼 달빛 아래서 완벽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다를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 단 몇 시간 더 나는 우리가 한때 그랬던 행복한 가족인 척할 수 있었다. 나는 남편 옆에서 잠을 자는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볼룸은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수천 송이의 흰 장미가 크리스탈 꽃병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 향기는 값비싼 양초의 향기와 섞였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서버들이 은쟁반에 샴페인 잔을 배열하는 동안 오케스트라는 악기를 조율했다. 모든 것이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완벽했다. 나는 민준 씨가 여러 번 칭찬했던 에메랄드 실크 드레스를 입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고 내 인생의 공연을 준비하는 여배우처럼 느껴졌다. 3시간 후면 200명의 하객들이 이 공간을 가득 메울 것이다. 4시간 후면 내 남편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청혼할 것이다. 그리고 5시간 후면 그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엄마 아름다워요. 서연이가 부드러운 분홍색으로 된 자신의 드레스, 내 것의 주니어 버전을 조정하며 말했다. 13살의 그녀는 자신이 될 여성의 모습을 엿보기 시작했고 오늘 밤이 그녀의 순수함 일부를 훔쳐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내 마음이 아팠다. 고마워, 아가. 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너도 아름다워. 지훈이가 작은 턱시도를 입고 나타났다. 그의 머리카락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젤로 뒤로 넘겨져 있었다. 나 어른처럼 보여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다. 아주 어른스러워. 나는 그의 나비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며 안심시켰다.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민준 씨는 커프스 단추를 조절하며 욕실에서 나왔다. 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너무나 잘생겼고 그의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 되었으며 그의 미소는 자신감 있고 밝았다. 그를 보니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우리 가족을 배신해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다. 우리의 큰 밤을 맞을 준비됐어? 그가 뒤에서 내 허리에 팔을 두르며 물었다. 나는 그의 따뜻함, 그의 익숙한 향수, 내가 수년 동안 믿어왔던 견고한 존재감을 느끼며 그에게 등을 기댔다. 준비됐어.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할 거야, 아영아. 약속할게. 내가 그의 완벽함의 정의에 대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가 알았더라면 하객들은 7시 정각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나는 민준 씨 옆에 서서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축하와 축복의 말을 받았다. 모두가 파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는 부부를 보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연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비싼 빨간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내 뺨에 키스했고 그녀의 향수는 압도적이었고 그녀의 미소는 기대로 빛났다. 아영아, 정말 멋져. 그녀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리고 이 파티는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아. 고마워.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 밤을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어. 오, 그럴 거야. 그녀는 비밀로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못할 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민준 씨가 내 옆에 나타나 내 허리에 팔을 두르고 다른 손을 지연에게 뻗었다. 지연아, 왔구나. 정말 멋지다. 고마워. 그녀는 거의 야옹거리며 말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손가락에 잠시 머물렀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이것을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주 잠깐 동안 그들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들 사이의 열기는 뚜렷했다. 몇 달 동안 몰래 만나온 연인들의 친밀한 지식.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관객을 기억했고 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어울려야겠어. 지연이 밝게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춤 한번 춰줘, 민준 씨. 언제나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 둘 다를 때리고 싶었다. 저녁은 고통스러운 평범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칵테일과 대화, 웃음과 음악, 성공적인 파티의 편안한 리듬. 나는 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우아한 여주인, 사랑하는 아내, 결혼 15주년을 축하하는 여자.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바뀔 때까지의 시간을 세고 있었다. 8시 30분에 나는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가서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다. 3개의 문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가렛 첸으로부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경찰은 9시 15분 정각에 도착할 것입니다. 서연이로부터 김 회장님이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그는 뒤쪽 입구 옆에 계십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모리슨 형사입니다. 정확히 9시 15분에 정문에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재빨리 답장했다. 준비됐어요. 지갑에 휴대폰을 돌려놓을 때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었다. 45분 안에 내 신중하게 조율된 계획은 눈부시게 성공하거나 장엄하게 실패할 것이다. 나는 파티로 돌아와 민준 씨가 박 근처에서 동료들을 웃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며 좌중을 압도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너무나 자신감 있고 너무나 편안하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관심은 완전히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기대로 거의 빛나고 있었다. 구시의 민준 씨는 군중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손을 들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대화가 멎고 얼굴들이 기대를 안고 우리를 향했다. 나는 서연이와 지훈이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오케스트라는 침묵했다. 오늘 밤 15년의 멋진 결혼 생활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준 씨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시작했다. 아영아, 당신은 가장 놀라운 아내였고 가장 놀라운 어머니였으며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여성이었어. 군중은 찬성하며 중얼거렸다. 뒤에서 누군가 올소, 올소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때 민준 씨는 내 피를 차갑게 만드는 일을 했다. 그는 나에게서 멀어졌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밤은 과거를 축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중얼거림이 군중을 통해 퍼져나갔다. 나는 방 뒤쪽 근처에 있는 내 동생 서연이의 걱정으로 굳어진 얼굴을 보았다. 내 손을 잡은 서연이의 소나기가 더 세졌다. 민준 씨는 갑자기 조용해진 볼룸에서 그의 발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리석 바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그는 놀란 척하려 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한 지연 앞에 멈춰섰다. 때때로 민준 씨는 방의 모든 구석에 그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말했다. 인생은 행복에 대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때때로 당신은 당신이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 옆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군중의 놀라움은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 오, 맙소사, 그가 정말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나는 충격과 공포에 질린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고, 민준 씨의 동료들이 당황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는 울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내가 그의 휴대폰 사진에서 본 벨벳 상자를 꺼내 지연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 안에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아 하객들의 놀란 얼굴에 무지개를 던졌다. 지연아, 그가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내 인생의 사랑이야. 나와 결혼해 줄래?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지연의 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며 수치심이 아닌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다. 네,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울려 퍼졌다. 네, 민준 씨, 그럴게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200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매혹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이 껴안을 때 나는 이상한 평온함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다. 공개적인 굴욕은 완료되었다. 내 아이들은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위해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방금 지켜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 볼룸의 정문이 완벽한 타이밍에 열렸고 3명의 인물이 문간으로 들어섰다.
완전한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찰관. 그들의 얼굴은 엄숙하고 전문적이었고 그들 사이에는 김 회장님이 계셨다. 72세의 민준 씨의 아버지는 어디를 가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늘 밤 흠잡을 데 없이 맞춤 제작된 턱시도를 입고 은발을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그는 복수의 천사처럼 보였다. 그의 강철 같은 회색 눈은 방을 훑어보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상황을 신속하게 읽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계산적인 시선으로 장면을 파악했다. 군중을 통해 퍼져나간 중얼거림은 짜릿했다. 그들이 그를 만나본 적이 없더라도 모두가 김 회장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의 사진은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 잡지 표지에 실렸다. 민준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지연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방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개들이 돌아가고 속삭임이 커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따라 문간으로 향했고 그의 눈이 아버지에게 닿았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마치 무너진다면서 물이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지연의 손가락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영원히 울리는 것처럼 보이는 소리를 냈다. 민준 씨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가면이 마침내 벗겨져 그 아래의 겁에 질린 소년을 드러냈다. 아버지, 그는 속삭였지만 그 말은 거의 입술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 회장님은 앞으로 나섰고 그의 발걸음은 신중하고 의도적이었다. 경찰관들이 그의 양옆에 서 있었고 그들의 존재는 곧 일어날 일에 무게를 더했다. 군중은 마치 홍해처럼 갈라졌고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안녕 아들아. 김 회장님이 조용한 볼륨을 가로질러 쉽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약혼 축하한다. 하지만 타이밍이 흥미롭다고 해야겠구나. 민준 씨의 입이 숨을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지연의 손이 목으로 날아갔고 그녀의 얼굴은 정성스럽게 한 화장 아래에서 창백했다. 아버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민준 씨가 간신히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김 회장님의 미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오늘 밤 네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지? 그렇지 않니? 그는 재킷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민준아, 이게 뭔지 아니? 민준 씨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개정된 가족 신탁이다. 알다시피 신탁에는 항상 특정 도덕 조항, 즉 주 수혜자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에 관여할 경우 내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 자신의 기념일 파티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것은 분명히 해당된다. 그 의미는 민준 씨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나는 그가 약간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녹색으로 변했다. 오늘 밤부터 김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더 이상 김씨 가문 신탁의 주 수혜자가 아니다. 그 영광은 이제 네가 배신하고 굴욕을 주기로 선택한 사람들, 네 아내와 아이들에게 속한다. 아버지, 제발요. 더욱이 김 회장님은 민준 씨의 간청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나는 내 회계사들에게 내 재정을 조사하도록 했다. 내 공동신용카드가 여기 지연 씨에 의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스파 트리트먼트, 쇼핑, 값비싼 저녁 식사, 모두 그녀가 법적으로 접근할 권리가 없는 계좌로 청구되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몰랐어요. 민준 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분명히 김 회장님이 대답했다. 하지만 거짓된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것에는 법적 용어가 있다. 그것은 사기라고 불린다. 바로 그때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정지연 씨, 그들 중 한 명이 공식적이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신용카드 사기 및 신분 도용 혐의로 체포됩니다. 아니요. 지연이 경찰관들에게서 멀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이건 미친 짓이야. 민준 씨 말해줘요. 당신이 허락했다고 말해줘요. 그러나 민준 씨는 절대적인 공포의 가면을 쓴 채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약혼을 취소할게요. 상담을 받을게요. 저는 그건 너무 늦었어. 김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다. 너는 네 선택을 했어, 민준아. 너는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기로 선택했어. 이제 너는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해.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아갔고 지연은 도망치려 했다. 그녀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3걸음 정도 갔다가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들이 그녀의 권리를 읽어주는 동안 그녀의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외관이 마침내 완전히 깨졌다. 이건 아영이 탓이야. 그녀가 자유로운 손으로 나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이걸 계획했어. 그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어.
혼란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에메랄드 드레스를 입고 아이들을 옆에 꼭 붙인 채 서서 그 볼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마주했다. 네,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인정은 군중을 통해 또 다른 중얼거림의 물결을 보냈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4개월 동안 내 남편과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불륜 관계를 맺어왔어요. 나는 조용한 방을 가로질러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4개월 동안 그들은 이 파티, 우리 기념일 파티에서 나와 내 아이들을 망신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너무 순진하고 너무 믿음직하고 너무 어리석어서 내 코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나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틀렸어요. 지연은 경찰관들이 그녀를 문 쪽으로 이끌 때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대리석 벽에 메아리 쳤다. 나는 그를 사랑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 당신은 사랑을 파괴할 수 없어. 사랑. 나는 그녀의 히스테리를 뚫고 들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사랑은 무고한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 사랑은 당신을 가장 믿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아. 너희 둘이 가진 것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것은 로맨스로 위장한 이기심과 잔인함이었어. 볼룸은 그녀가 호송되어 나갈 때 대리석에 부딪히는 지연의 굽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해졌다. 민준 씨는 방 중앙에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완벽한 턱시도는 갑자기 의상처럼 보였고 그의 자신감 넘치는 외관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아영아, 그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네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짓을 되돌릴 수는 없어. 미안하다고 해서 4개월간의 거짓말과 배신을 지울 수는 없어. 미안하다고 해서 서연이와 지훈이의 순수함이나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되돌려줄 수는 없어. 김 회장님은 앞으로 나서서 내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아영아, 아이들이 오늘 밤 집에 가고 싶지 않다면 저택에 머물러도 좋다. 나는 서연이와 지훈이를 내려다보았고 둘 다 울고 있었지만 용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니?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코끼리 데려가도 돼요? 그녀가 지훈이에게 그의 사랑하는 인형을 가리키며 물었다. 물론이지. 나는 그녀에게 확신시켰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준 씨가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아영아, 제발 설명하게 해줘.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내 선택을 했어, 민준아. 너는 내 가족보다 지연을 선택했어. 너는 내 아이들의 안녕보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선택했어. 설명은 간단해. 너는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그들은 아버지가 필요해. 그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버지가 필요해. 그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들의 안정감을 파괴하지 않을 아버지가 필요해. 나는 서연이와 지훈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혼이 끝나고 양육권 협의가 정해지면 그들을 볼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김 회장님은 이 대화 동안 조용했지만 이제 그는 입을 열었다. 민준아, 네 로펌의 파트너들과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스캔들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다. 내 약혼자에 대한 형사 고발은 회사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 일격. 민준 씨의 얼굴은 완전한 의미가 그에게 닥쳤을 때 창백해졌다가 회색으로 변했다.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경력이 위태로워지고 평판이 망가지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고 아내를 영원히 잃었다. 아영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나는 내가 그의 아내로서 마지막으로 그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네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민준아. 나는 그것 없이 더 나아. 김 회장님은 남은 하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뒤쪽 출구로 우리를 안내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목격한 것을 처리하고 있었다. 우리가 문에 이르렀을 때 나는 볼룸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장미는 여전히 완벽했고 그들의 꽃잎은 펼쳐진 드라마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다. 크리스탈은 여전히 반짝였고 대리석은 여전히 빛났지만 다른 모든 것은 영원히 변했다. 민준 씨는 그가 파괴하기로 선택한 삶의 잔해에 둘러싸여 방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일부 하객들은 충격과 불편한 얼굴로 떠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더 많은 드라마를 기대하거나 단순히 움직이기에 너무 놀라서 머물러 있었다. 준비됐니? 김 회장님이 부드럽게 물었다.
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우리가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을 때 서연이는 눈물 젖은 뺨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아빠랑 이혼하시는 거예요? 응, 아가. 그래. 오늘 밤 아빠가 한 일 때문이에요? 나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어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서연아, 지훈아, 오늘 밤 아빠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었어. 결혼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해. 아빠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이제 우리 가족은 변해야 해. 아빠를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아빠는 여전히 너희 아빠고 너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 이건 아빠와 나 사이의 문제야. 너희 잘못이 아니고 우리 둘 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꾸지는 않아. 하지만 엄마는 슬퍼요. 서연이가 말했다. 응, 슬퍼. 하지만 우리도 자랑스러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서로를 돌볼 거고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만들 거야. 다르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김 회장님은 이 대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이제 그는 부드럽게 헛기침을 했다. 실례지만 그가 말했다. 나는 너희 모두가 이 가족에 항상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밤 민준이가 한 일이 서연이와 지훈이가 내 손주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아. 그리고 아영아, 너는 민준이가 아들이었던 것보다 나에게 더 딸 같았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예상치 못한 친절함이 내 평정심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속삭였다. 김 회장님의 차를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평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다. 민준 씨와 지연의 배신은 세상에 드러났다. 그들의 계획은 장대하게 역효과를 낳았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무사히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어머니가 약하거나 순진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그녀는 가장 중요할 때 그들을 위해 싸울 만큼 강했다. 우리 뒤에서 볼륨은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사랑과 헌신의 축하가 되어야 했던 것에 대한 완벽한 배경이었다. 대신 그것은 결혼의 종말과 새로운 것의 시작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김 회장님의 차가 행사장에서 멀어지자 서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응, 아가,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훈이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오늘 밤 정말 용감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용감해질 거야. 우리는 용감하고 강하고 서로에게 정직할 거고 우리는 행복할 거야. 약속해요? 서연이가 물었다. 약속할게. 그리고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것을 완전히 진심으로 말했다. 김 회장님이 우리에게 사준 집은 민준 씨와 내가 함께 살았던 저택보다 작았지만 우리 것이었다. 진정으로 우리 것이었다. 모든 방에 빛이 가득했고 복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이는 침실을 부드러운 라벤더색으로 칠했고 지훈이는 천장에 야광별이 있는 짙은 파란색을 선택했다. 내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신문이 도착했고 현관 앞에 깔끔하게 접혀 있었다. 헤드라인이 즉시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사기 스캔들 이후 현지 변호사 자격 정지. 기사는 짧지만 치명적이었다. 민준 씨의 로펌은 지연이 신용카드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의 파트너십을 해지했다. 변호사협회는 전면적인 조사가 있을 때까지 그의 자격을 정지했다. 15년간의 실무를 통해 쌓아온 그의 명성은 폐허가 되었다. 지연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액 배상을 명령받았다. 기사는 그녀가 그 혐의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앙심을 품은 전처의 복수극의 일부라고 주장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판사는 감명받지 않았다. 나는 신문을 접고 나머지를 읽지 않고 옆에 두었다. 그들의 몰락은 완전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의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연이는 이미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머리를 깔끔한 포니테일로 묶은 채 부엌에 나타났다. 14살의 그녀는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어지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참석했던 상담 세션은 그녀가 그날 밤의 충격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좋은 아침, 엄마. 그녀가 내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냄새 좋다. 블루베리 팬케이크.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훈이는 배낭을 한쪽 어깨에 메고 축구화를 손에 든 채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왔다. 그는 6개월 만에 7cm나 자랐고 마침내 팀 동료들 중 일부보다 키가 커졌다. 차에서 먹어도 돼요? 그가 접시에서 팬케이크를 집으며 물었다.
코치님이 추가 연습을 위해 일찍 오라고 하셨어요. 앉아서 제대로 먹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축구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가 더 중요해. 그는 투덜거렸지만 앉아서 자라나는 12살의 열정으로 팬케이크를 입에 밀어 넣었다. 일요일에 할아버지 댁에 저녁 먹으러 가는 거 맞죠? 서연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라자냐를 만드실 거야. 김 회장님은 우리 삶의 고정인물이 되었고 그가 될 기회가 없었던 할아버지가 되었다. 민준 씨가 관계를 통제할 때 그는 일주일에 2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고 모든 축구 경기와 학교 연극에 참석했으며 내가 편부모로서의 삶을 헤쳐나가는 동안 내 가장 가까운 조언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이혼은 3개월 전에 확정되었다. 민준 씨는 감독하에 있는 방문권이 회복되기 전에 상담과 부모 교육 수업에 참석해야 했다. 그는 이제 격주 주말에 아이들을 보았고 그들의 관계는 그가 초래한 손상으로부터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나와 화해하려고 노력했고 꽃과 사과를 들고 집에 나타났지만 신뢰는 사라졌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다. 나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시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남자는 내가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엄마, 지훈이가 팬케이크에서 고개를 들었다. 타일런의 부모님도 이혼하신대요. 그 애가 괜찮아지는지 물어봤어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뭐라고 말해줬니? 괜찮아진다고 말해줬어. 하지만 다르다고.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아빠랑 가족 게임 밤을 하지 않지만 우리끼리 영화 밤을 해.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내 경기에 오시는데 그건 꽤 멋져. 그리고 나는 서연이가 덧붙였다. 때때로 부모님들이 다른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정직한 것이 더 낫다고 말했어. 나는 내 아이들, 아버지의 배신에서 살아남아 더 강해진 이 놀랍고 회복력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사랑이 헌신, 정직, 그리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지만 치유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너희 둘 다 자랑스러워. 나는 말했다.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서로를 어떻게 지지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엄마한테서 배웠어요. 서연이가 간단하게 말했다. 내 휴대폰이 문자 메시지로 울렸다. 김 회장님, 아영씨, 오늘 점심시간 있으신가요?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답장했다. 물론이죠. 괜찮으세요? 괜찮은 것 이상입니다. 제안할 것이 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김 회장님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만났다. 영원히 내 사업을 잃은 정식당이 아니라 훌륭한 커피를 제공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하지 않은 시내의 작은 비스트로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앉아 있었고 법률 문서처럼 보이는 것을 읽고 있었다. 73세의 그는 여전히 예리했고 그의 은발은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방 안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아영아, 그는 일어나서 나를 맞이하며 내 뺨에 키스했다. 멋져 보이는구나. 행복하니? 행복해요. 나는 그것을 말하면서 깨달았다. 오랜만에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좋아. 그렇게 듣고 싶었어. 그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너와 의논할 게 있어. 김 회장님, 만약 이게 돈에 관한 것이라면 자손에 관한 것이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업에 관한 거야. 나는 73세야, 아영아. 나는 제국을 건설했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할 거야. 나는 재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사람.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나는 너에게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야. 김씨 재단은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우리의 계획을 감독할 수 있는 가족 서비스 책임자가 필요해. 급여는 상당하고 일은 의미 있으며 너는 네가 겪었던 것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돕게 될 거야. 그 제안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김 회장님, 영광이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너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 있어. 너는 승산이 없을 때 아이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 너는 배신 후에 삶을 재건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해. 그것은 어떤 경영학 학위보다 더 가치 있어.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정말로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15년 동안 나는 민준 씨의 아내였고 나를 완전히 정의했던 역할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배신당한 아내였고 정의를 구하는 희생자였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될 기회를 가졌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여성이. 저도 지연 같은 여성들을 돕게 될까요?
나는 물었다. 끔찍한 선택을 하는 여성들이요.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아영아, 지연도 감옥에서 나오면 삶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거야. 문제는 네가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도울 만큼 강한가 하는 거야? 나는 감방에 앉아있는 지연을 생각했다. 그녀의 완벽한 삶은 자신의 탐욕과 잘못된 선택으로 파괴되었다. 나는 작은 아파트에 홀로 있는 민준 씨를 생각했다. 그의 경력과 평판은 폐허가 되었다. 나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자신을 위해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한 다른 모든 여성과 아이들을 생각했다. 네, 나는 마침내 말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에게서 본 최초의 진정으로 따뜻한 미소였다. 훌륭해. 언제 시작할 수 있니? 그날 저녁, 나는 저녁 식사 시간에 서연이와 지훈이에게 일자리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반응은 내가 바랄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 정말 멋져요, 엄마. 지훈이가 말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을 돕게 되실 거예요.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들. 내가 정정했다. 자기 편에 누군가가 필요한 가족들이요. 여행도 가실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다. 만약 그러시면 여름 방학 때 가끔 같이 가도 돼요. 두고 보자.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가능성을 상상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 누군가의 아내나 희생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나 자신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법.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나는 내 침실, 우리 침실이 아닌 내 침실에 서서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았다. 나를 되돌아보는 여자는 6개월 전 기념일 파티를 계획했던 순진한 아내와는 달랐다. 이 여자는 척추에 강철이 있고 눈에는 불이 있었다. 이 여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배신에 직면했고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해졌다. 나는 내 옛삶을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생각했다. 완전히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그들이 마음을 준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무심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여성들. 불륜을 발견하고 공개적인 굴욕에 직면하고 반격할 힘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여성들을 생각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말은 쉽게 나왔고 힘들게 얻은 지혜와 치열한 결단력의 자리에서 흘러나왔다. 어둠 속에서 이것을 읽고 있는 여성에게 아마 당신은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이야기를 발견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집에 가서 모르는 척할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다음에 올 일을 마주할 만큼 강한지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무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6개월 전 나는 당신이었다. 나는 내 결혼이 견고하다고 생각했고 완전히 신뢰했으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내 공개적인 굴욕을 조종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여자였다. 나는 순진하고 어리석고 완전히 망가졌다고 느꼈던 여자였다. 그러나 내가 배운 것은 다음과 같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생존자로 만든다. 나를 보호해야 할 남자는 대신 나를 파괴하기로 선택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할 여자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내 침묵, 내 수능, 공개적으로 반격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고통받으려는 내 의지에 의존했다. 그들은 틀렸다. 당신은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미소를 짓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다.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희생하면서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다. 눈물이 더 이상 남지 않을 때까지 우는 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내린 모든 결정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반격하는 것에 대해 당신을 판단하고 더 큰 사람이 되거나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때때로 더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이 거짓과 배신 위에 세워진 삶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부순 것을 고칠 책임이 없다. 당신은 진정으로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학대, 배신 또는 굴욕에 대해 침묵할 의무가 없다. 당신의 고통은 타당하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하다. 정의에 대한 당신의 열망은 앙심을 품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이다. 당신의 동맹을 찾아라. 그들은 당신이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혈연 관계보다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시아버지. 당신의 재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자매.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을 믿는 변호사. 배신당했을 때 신뢰는 어렵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설 좋은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을 기록하라. 기록을 보관하라. 당신의 직감을 믿어라.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그럴 것이다. 당신은 편집증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당신의 아이들을 돌보되 당신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빈 컵에서는 따를 수 없다. 당신의 치유는 그들의 치유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로 당신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재건하는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지에 의해 정의된다. 나는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유롭다. 내가 충분한지 궁금해하는 끊임없는 불안에서 자유롭다.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지친 일에서 자유롭다.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이라는 감옥에서 자유롭다. 나는 매일 아침 웃음과 정직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잠에서 깬다. 내 아이들은 사랑이 존중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족은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들의 어머니는 가장 중요할 때 그들을 보호할 만큼 강하다는 것을. 나는 내 삶에 의미를 주는 일을 한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와 내 자신의 꿈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미래. 이것이 배신 후의 자유가 보이는 모습이다. 흉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것.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올 모든 것을 마주할 용기. 당신은 그 용기를 내면에 가지고 있다. 당신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내보내기만 하면 된다. 내 자신의 기념일 파티에서 너를 망신시키려던 여자는 너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너는 네가 아는 것보다 강하다. 너는 네가 느끼는 것보다 용감하다. 너는 네가 받은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었을 때 너는 마법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내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반격하라. 일어서라. 내 진실을 말하라. 세상은 네가 네 자유로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 사랑과 연대를 담아. 아영. 나는 문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고 몇 달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가벼움을 느꼈다. 내일. 나는 다른 여성과 아이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도록 돕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내 자신의 집, 내 자신의 침대에서 배신의 잿더미에서 재건된 삶의 조용한 만족감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잠을 잘 것이다. 아침에 서연이는 내가 커피를 만드는 동안 흥얼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달라 보이세요. 그녀가 내 접시에서 토스트 한 조각을 훔치며 말했다. 어떻게 달라?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냥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요.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세상이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어렸을 때 배웠지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우니 현명한 딸. 나는 정말 행복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주 오랜만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아. 그게 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서연이는 미소 지었다. 그거 좋네요. 저도 가끔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도울 거야. 그녀가 학교로 향할 때 나는 내 밝고 정직한 부엌을 둘러보았고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 기념일 파티는 이제 6개월 전이었지만 여러 면에서 그것은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내 진짜 삶의 시작, 내 자유의 시작, 내가 항상 되어야 했던 여자가 되는 것의 시작.